안녕하세요. 가족 이야기 채널을 찾아주신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평생을 꽁꽁 숨겨온 가족의 비밀이 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감춘 것이 아니라 너무나 큰 고통에 차마 입 밖으로 꺼낼 수 없었던 이야기죠. 어느 날 밤 어린 며느리는 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가 우연히 시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오는 기이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한밤중의 속삭임, 어둠 속에 드리워진 그림자는 잠든 줄로만 알았던 과거의 문을 열었습니다. 낡은 장롱 뒤에서 떨어진 낡은 휴대폰부터 잊혀진 옛 연서까지, 그리고 묵묵히 고통을 감내해온 한 남자와 사랑과 혼란의 경계에 선 한 남편의 이야기까지. 마침내 모든 것은 눈물로 얼룩진 법정에서 정과 혈연, 그리고 명예라는 가치의 저울질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잠 못 이룬 어느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진실을 파헤치는 여정이며 굳건하다고 믿었던 가정 안에서 한 여성이 보여준 강인함에 대한 교훈입니다. 깊고 잔잔하지만 강렬한 여운을 남기는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때로는 침묵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목소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제 이름은 민서, 29살입니다. 세 세대가 함께 사는 집의 며느리죠. 남편 준호는 집안의 막내로, 마음씨는 착하고 아내와 아이를 끔찍이 아끼지만 부모님 앞에서는 유독 약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입니다. 저희는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 소리를 낳았고 이제 막 3개월이 지났습니다. 산후조리를 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시댁에서 계속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 때문에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도 조금씩 늘어났죠. 하지만 온 가족이 잠든 고요한 밤, 시아버지의 방에서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비밀을 우연히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도 여느 때처럼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재웠습니다. 새벽 1시쯤 소리가 다시 칭얼거리며 젖을 찾았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며 일어나 아이를 안고 창문 커튼을 살짝 걷어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추적추적 비가 내리는 밖은 칠흑같이 어두웠고 복도에 켜진 희미한 백열등 불빛만이 집안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이를 달래고 있는데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무거운 책상다리나 가구를 끄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소리는 복도 맨 끝에 있는 시아버지의 방에서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아버님께서 밤에 자주 잠을 설치시니 뒤척이시거나 화장실에 가시는 소리려니 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들려온 속삭임은 너무 자가 없는 소리처럼 들렸지만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문 쪽으로 귀를 기울여 소리를 엿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누군가 중얼거리는 소리, 분명 아버님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웃음소리 같은 것이 섞여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잠꼬대를 하시는 걸까? 하지만 시아버님은 원래 과묵하고 점잖으신 분이었고 몽유병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분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그 목소리는 혼잣말하는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리듬이 있었고 대화가 오가는 듯했죠. 저는 숨을 죽이고 아이를 다시 눕힌 뒤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모른 채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고 심장이 튀어나오지 않도록 진정시키며 살금살금 복도로 나갔습니다. 시아버지의 방문 앞에 서자 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더 이상 중얼거림이 아닌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는 분명 아버님의 목소리였고 다른 하나는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집에서 여자는 저와 시어머니뿐인데 어머님은 2년 전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저 목소리는 누구의 것일까요? 저는 차마 문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손이 사시나무 떨리듯 떨렸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낡은 경첩 때문에 살짝 벌어져 있는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방 안에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고 제가 본 광경은
숨이 멎을 듯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잠자리에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침대에 똑바로 앉아 탁자 위에 놓인 사진을 뚫어지라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님, 화영 씨의 영정사진이었죠. 그 앞에는 낡고 해진 잠옷 한 벌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서 살아생전에 입으시던 옷이라는 걸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든 것은 아버님께서 마치 살아있는 사람을 어루만지듯 그 잠옷을 쓰다듬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의 이름을 부르며 속삭이고 미소 짓고 계셨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듯해 넋나간 사람처럼 뒷걸음질 쳤습니다. 제가 너무 예민했던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아버님께서 이상한 행동을 하고 계셨던 걸까요? 저는 벽을 붙잡고 간신히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방금 본 장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식탁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전히 점잖으셨고 천천히 식사하셨으며 남편이 건강을 여쭐 때 가끔 고개를 끄덕이실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님께서 예전에 어머님이 끼시던 금반지, 결혼반지를 끼고 계신 것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장롱 안에 넣어두셨던 반지였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했던 것은 심시를 정리하고 싶다며 저녁 식사를 같이 하지 않겠다고 하셨을 때였습니다. 남편은 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원래 아버지를 속 깊고 내성적인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궁금해하지도 않았죠.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제 마음속에는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무겁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감은 저로 하여금 그 방과 시아버지의 기이한 행동에 대해 끝까지 파헤쳐야 한다는 충동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버님께서 무언가를 숨기고 계신 걸까요? 아니면 정말로 가족들이 모르는 사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빠지신 걸까요? 저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방, 아버님의 사적인 세계로 깊이 들어갈수록 제가 마주하게 될 것이 슬픔으로 얼룩진 과거와 직접 보지 않았다면 절대 믿지 못했을 비밀이라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시아버지께 차를 내어드렸습니다. 손으로는 찬물을 따르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어머님의 잠옷에 대고 속삭이시던 아버님의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머릿속에서 계속해서 반복되었습니다. 두려워해야 할지, 안타까워해야 할지, 아니면 침묵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봤습니다. 아버님, 밤에 잘 주무셨어요? 아버님은 찻잔을 내려놓으시며 옅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럭저럭 늙으면 잠이 깊게 들 수가 없단다. 어젯밤에는 비바람이 창문을 세게 쳐서 몇 번 깼구나. 저는 태연한 표정을 유지하려 애썼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도 제가 무언가 의심하고 있다는 걸 아시는 걸까? 하지만 대답은 너무나 매끄러웠습니다. 제 눈을 피하지도 않으셨죠. 그날 오후 저는 위험한 결심을 했습니다. 온 가족이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아이를 남편 방에 눕히고 빨래를 널러 간다는 핑계로 시아버지의 방에 들어갔습니다. 방은 여전했습니다. 깔끔하고 정돈되어 있었고 다소 단조로운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기억하던 것과 매우 다른 점이 하나 눈에 띄었습니다. 침대 옆 탁자는 더 이상 텅 비어 있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의 작은 영정 사진 외에도 마른 꽃이 꽂힌 꽃병, 낡은 레이스 손수건, 그리고 빛바랜 갈색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주위를 둘러보며 망설이다가 다가갔습니다. 사생활을 침해할 생각은 없었지만 마음속 무언가가 자꾸만 그 수첩을 열어보라고 부추겼습니다. 첫 장에는 단 한 줄의 단정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화영이 없는 날들의 일기.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화영은 시어머니의 이름이었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신 지
거의 2년이 다 되어 가는데 아버님은 여전히 어머님을 위한 일기를 쓰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계속해서 몇 장을 더 넘겼고 눈시울이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로 당신이 떠난 지 꼭 1년이 되는 날이오. 나는 아직도 이 방의 고요함이 익숙하지 않구려. 침대 시트에는 아직 당신의 향기가 남아있소. 빨래를 하지 않았소. 빨래를 하면 당신이 정말로 이 집에 없는 게 될까봐 두렵소. 다른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또 당신 꿈을 꿨소. 당신이 화장대 앞에 앉아 날 깨우며 웃고 있었지. 꿈에서 깨니 내 눈물의 베개가 젖어 있었소. 저는 황급히 수첩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먹먹함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차갑고 무뚝뚝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뒤에는 돌아가신 아내를 미칠 듯이 그리워하는 애끓는 마음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 제가 아버님께서 낡은 잠옷과 대화하는 것을 본 그 밤은 환각이 아니라 스스로를 위로하는 하나의 습관이었던 겁니다. 저는 방을 나가려고 몸을 돌리다가 실수로 창가 의자에 살짝 부딪혔습니다. 의자가 조금 밀리면서 편지가 담긴 나무 상자가 드러났습니다. 저는 이 상자를 전에 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번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제 손은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상자 안에는 수십 통의 편지가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낡고 여러 번 읽은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어떤 편지는 종이 가장자리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봉투에는 나의 화영에게라는 익숙한 글귀가 적혀 있었고 전부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에 쓰인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편지 한 통을 집어들어 읽었습니다. 여보, 오늘 아들 녀석이 손주를 안고 있는 모습을 봤소. 아비의 무게의 등이 굽어 있는 것을 보니 당신 생각이 간절하더군. 예전에 아이가 열이 날 때마다 당신이 밤을 새우며 손으로는 기름을 바르고 입으로는 기도를 올리던 모습이 떠오르오. 나는 당신에게 미신을 믿는다며 핀잔을 줬지만 이제야 알겠소. 가장 무력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이라는 것을.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모든 것을 제자리에 두고 문을 닫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내내 저는 감히 아버님을 똑바로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연민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기이한 사람이라고 오해했지만 사실 아버님은 아내가 떠난 지 2년이 다 되도록 뼛속까지 아내를 그리워하는 한 남편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제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많이 이상해 보이느냐? 저는 깜짝 놀라 손에 들고 있던 밥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남편은 무슨 일인지 영문을 모른 채 아버지를 쳐다보았습니다. 저는 우물쭈물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버님. 아버님은 한숨을 쉬시더니 제 밥그릇에 반찬을 얹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괜찮다. 내가 남들처럼 정상이 아니란 건 안다. 하지만 걱정할 것 없다. 난 미치지도 몽유병에 걸리지도 않았다. 그저 추억과 함께 살고 있을 뿐이다. 그제야 남편이 약간 언짢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아버지는 건강하시고 정신도 멀쩡하신데 누가 아버지를 미쳤다고 해요. 아버님은 옅게 웃으시더니 식사가 끝날 때까지 침묵을 지키셨습니다. 그날 밤 아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조용히 시아버지의 방문 앞으로 가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잠시 이야기 좀 나눌 수 있을까요? 아버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 노란 불빛 아래 아버님의 얼굴에는 고독한 주름이 선명했습니다. 저는 아버님 옆에 앉아 아무것도 묻지 않고 그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 다 봤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지만 저 아버님 마음 이해해요. 원망하지 않아요. 아버님은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눈가가 약간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고맙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늙은이의 외로움을 모두가 이해해주는 건 아니지. 그저
내 어미가 저 세상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이 일은 비밀로 해주길 바랄 뿐이다. 저는 아버님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할게요. 하지만 아버님, 모든 걸 혼자 짊어지려고 하지 마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아버님은 혼자가 아니세요. 저는 이대로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아버님께서 현실의 공간을 되찾기 위해 방을 다시 정리하고 싶다고 갑자기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도와 물건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벽에 붙어있던 낡은 장롱을 드러냈을 때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드는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벽 틈새에서 낡은 휴대폰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잠금은 풀려 있었고 그 안에는 녹음 파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파일 이름은 그의 밤 침실 녹음. 아버님께서 녹음하신 걸까요? 아니면 누군가 비밀리에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그리움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끔찍한 무언가를 향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벽 틈새에서 떨어진 휴대폰 앞에서 마치 누군가에게 뺨을 맞은 것처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드는 손이 떨렸습니다. 아직 배터리가 남아있는지 화면이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비밀번호는 없었고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이 발견하도록 일부러 놓아둔 것처럼요. 저는 녹음 목록을 열었습니다. 밤녹음 1, 밤녹음 2부터 밤녹음 10까지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진 파일 10여 개가 나타났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아까 처음 봤던 밤녹음 5 파일을 가볍게 눌렀습니다.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분명 시아버지의 목소리였지만 지난밤 제가 들었던 독백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와 아주 명확하고 또렷하게 대화하는 목소리였고 심지어 대답하는 소리까지 들렸습니다.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봤지? 오늘 저 녀석도 애를 한참 울리고 나서야 안아주더군. 당신이 살아있었으면 우리 손주가 저렇게 배아리하게 두지 않았을 텐데. 그러자 낮고 멀리서 들려오는 듯한 하지만 분명 사람의 목소리인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뭘 알아요? 요즘 여자들은 옛날하고 달라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말도 안 돼. 어머님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어머님의 목소리가 이 기계 안에 있을 수 있지? 저는 서둘러 녹음 파일을 끄고 다른 파일들을 열어보았습니다. 밤 6, 밤 7, 모든 파일에 대화 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대화의 일부는 마치 연출된 것처럼 또 어떤 부분은 실제처럼 들렸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챙겨 장롱을 닫고 시아버지 앞에서 태연한 척했습니다. 아버님, 저 상자들은 거실로 옮겨 놓을게요. 아버님은 고개도 들지 않으시고 그저 하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셨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재킷 주머니 깊숙이 숨기고 서둘러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아찔했습니다. 만약 이게 시아버지의 휴대폰이 맞다면 아버님은 돌아가신 아내와의 독백을 스스로 녹음하신 겁니다. 하지만 아니라면 다른 누군가가 아버님 방에 몰래 설치한 녹음 장치라면 이건 훨씬 더 무서운 일이었습니다. 저는 온 가족이 잠든 밤이 되어서야 몰래 휴대폰을 꺼내 더 자세히 확인했습니다. 기기 메모리는 거의 가득 차 있었고 녹음 폴더 외에 옛날 사진이라는 폴더도 있었습니다. 열어보자 심장이 다시 한번 철렁했습니다. 그 안에는 어머님이 요리하시거나 청소하시거나 툇마루에 앉아 계신 모습부터 병원에 누워 계신 모습까지 100장이 넘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진들이었죠. 어떤 사진은 멀리서 찍은 것처럼 보였고 마치 몰래 촬영된 듯 했습니다. 심지어 어머님이 이불을 덮고 침대에 누워 계실 때 문틈으로 찍은 사진들도 있었습니다. 누가 감시하고 있었던 걸까요? 저는 제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진들은 가족 앨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찍은 걸까요? 뼈마디 사이사이로
소름 끼치는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저는 밤 녹음 3 파일을 켜고 이번에는 아주 작은 소리 하나까지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는 여전히 시아버지였지만 여자의 목소리는 시어머니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약간 톤이 어긋나고 더 쉬어 있었으며 어떤 부분은 마치 편집된 것처럼 끊겼습니다. 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대화들을 조작한 것은 아닐까. 이 집안의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환각을 만들어내기 위해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대체 왜 다음날 아침 저는 IT 업계에서 일하는 친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차마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하고 낡은 휴대폰을 주었는데 몰래 녹음하거나 추적하는 앱이 있는지 확인해달라고만 했습니다. 점심때쯤 친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기 자체에는 이상한 점이 없지만 녹음 파일들에 편집된 흔적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여자가 말하는 부분의 톤이 일정하지 않고 어떤 단어는 반복되는 것이 여러 소스에서 짜깁기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가짜 대화 파일을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왜 시아버지께 그런 짓을 하는 걸까요? 아니면 아버님 본인이 그날 저녁 저는 남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제 말을 무시했습니다. 여보, 이상한 생각 좀 하지 마. 아버지는 그냥 정이 많으셔서 엄마가 너무 그리우니까 이상한 습관이 생긴 것뿐이야. 아버지가 무슨 기술이 있다고 녹음을 하고 목소리를 편집해.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 집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외부인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는. 남편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집엔 아버지랑 우리 부부 그리고 아기 말고 낯선 사람이 어디 있어. 아, 아버지 형님이신 동진 큰아버님 계시지. 근데 그분은 시골 내려가신 지 몇 년 됐잖아. 저는 순간 움찔했습니다. 동진 큰아버님. 항상 말이 없고 시골에 혼자 살기 전까지 10년 동안 이 집에서 함께 살았던 분. 그는 인색하고 교류가 적었지만 시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유독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어머님을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다고 느낀 적이 몇 번 있었습니다. 존중하는 것 같으면서도 어딘가 죄책감이 서려 있는 듯한 눈빛. 하지만 그때는 그저 혈육의 정이려니 생각했습니다. 한 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치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들 뒤에 있는 사람이 시아버지가 아니라 동진 큰아버님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다시 확인하고 이번에는 메모 앱을 꼼꼼히 훑어보았습니다. 초안 폴더에 짧은 글이 있었습니다. 동진, 그 녀석이 진실을 알게 해선 안 돼. 민서가 눈치채면 모든 게 무너진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여기서 동진은 큰아버님일까요? 아니면 글을 쓴 사람일까요? 그리고 그 녀석은 저를 말하는 걸까요? 저는 숨이 가빠지고 머리가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더 이상 아내를 그리워하는 남편이나 한밤중에 속삭임이 들리는 방에 대한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비밀이고 음모이며 이 집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훨씬 더 어두운 무언가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낱 며느리인 제가 우연히 그 소용돌이 속으로 발을 들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일을 분명히 해야 했습니다. 동진 큰아버님을 만나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조용히 조사해야 할까요? 저는 며칠 후 시아버님께서 제가 목격했던 그 어떤 것보다 더 충격적인 행동을 하실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버님은 한밤중에 제 방으로 똑바로 걸어 들어오셨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의 결혼사진을 들고 온몸에 소름이 돋게 하는 한마디를 던지셨습니다. 네가 무얼 알고 있는지 안다. 하지만 더는 찾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이 집을 떠나는 다음 사람은 내 어미만이 아닐 것이다. 저는 시아버님께서 제 방문 앞에 서 계신 것을 보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는 시어머니의 결혼사진을 성물처럼 꽉 쥐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낮고 쉬어 있었습니다. 방금 하신 말씀은 제 머리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습니다. 네가 무얼 알고 있는지 안다. 하지만 더는 찾지 마라. 그러지 않으면 이 집을 떠나는 다음 사람은 내 어미만이 아닐 것이다. 저는 아이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온몸이 떨리고 목이 바싹 말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깊이 잠들어 자신의 아버지가 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그저 아내를 잃고 조용히 살아가는, 누구에게도 패끼치지 않는 늙은 아버지라고만 생각했던 그분이 말입니다. 저는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더 이상 온화하고 점잖은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모순으로 가득 찬 경계심과 어딘가 두려움 같은 것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최대한 침착한 목소리를 내려고 애썼습니다.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냥 아버님께서 어머님을 그리워하시는 것 같아 걱정이 돼서. 아버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조용히 다가와 사진을 탁자 위에 내려놓으시더니 몸을 돌려 나가셨습니다. 방문을 닫기 전 아버님은 고개를 돌려 이를 악문 듯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일을 알리지 마라. 내 남편에게도 문이 닫혔습니다. 가볍지만 보이지 않는 판결에 망치 소리처럼 무겁게. 저는 그날 밤 내내 침대 가장자리에 멍하니 앉아 단 1초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풀리지 않는 질문들로 가득 찼습니다. 아버님은 제가 의심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셨을까? 왜 저를 위협하셨을까? 그리고 집을 떠난다는 사람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 다음날 아침 저는 아이가 미열이 있다는 핑계로 하루 휴가를 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흩어진 기억의 조각들과 지난 며칠간의 모든 이상한 점들을 다시 맞춰볼 조용한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휴대폰 속 옛 사진들을 다시 뒤졌습니다. 벽에서 떨어진 그 휴대폰 갤러리에는 시어머니께서 동진 큰아버님과 나란히 서서 찍은 사진이 한 장 있었습니다. 제 눈은 즉시 그곳에 멈췄습니다. 사진을 확대해 큰아버님의 얼굴을 보자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어머님을 바라보던 그 눈빛은 정말로 사촌 형제 간의 정이라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동진 큰아버님이 장례식에 오지 않으셨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그때 큰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못 오셨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정말 이상했습니다. 10년 넘게 한 집에 살았던 그토록 가까운 분이 마지막 가시는 길도 배웅하지 않다니요. 저는 남편에게 묻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보, 어머님 돌아가셨을 때 큰아버님 왜 안 오셨지? 내가 알기론 아주 가까이 사셔서 몇 시간이면 오실 수 있었잖아. 남편은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버지가 편찮으시다고 했잖아. 잊었어? 나도 자세히는 안 물어봤어. 어차피 다 지난 일이잖아. 저는 더 말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은 파도가 일었습니다. 시아버지와 동진 큰아버님 사이에 무언가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두 분이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고 시어머니가 그 희생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온 가족이 잠들기를 기다렸다가 지난번 휴대폰을 숨겨둔 것을 서랍으로 살금살금 갔습니다. 저는 다시 녹음 파일들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배경음에 더 집중했습니다. 그러다 밤 녹음 8파일에서 소름 끼치는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시아버지의 대화 목소리 사이로 괴종 시계가 2번 울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건 아버님 방의 시계가 아니었습니다. 동진 큰아버님이 이 집에 계실 때 쓰시던 낡은 고풍스러운 시계 소리였습니다. 그 시계는 한밤중에 울릴 때마다 온 가족의 잠을 깨워 큰아버님이 시골로 가신 후에 치워 창고에 넣어두었습니다. 저는 옛 물건들을 쌓아둔 창고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큰아버님이 남기고 가신 물건들 사이를 뒤지던 중 낡은 종이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겉에는 때가 되기 전까지 열지 말 것이라는 휘갈겨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저는 숨을 참고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구식 카세트 플레이어에나 들어갈 법한 작은 녹음 테이프들과 표지가 다 해진 일기장이 들어있었습니다. 표지에는 나, 동진이라는 세 글자만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열었습니다. 첫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죽던 날 나는 자문했다. 나에게도 잘못이 있는 걸까? 내 사랑이 잘못된 방식이었기에 이 모든 가족을 비극으로 몰아넣은 걸까? 저는 심장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였고 잘못된 사랑이라니요? 다음 장. 그녀는 날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녀를 사랑했다. 이 집에 처음 발을 들인 그날부터 내 동생의 아내 재수 씨였지만 내가 알던 그 어떤 여자보다도 다정하고 진실하며 따뜻한 사람이었다. 저는 경악했습니다. 온 가족이 시아버지의 형님으로만 알았던 동진 큰아버님이 시어머니를 남몰래 사랑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계속 넘겼습니다. 나는 수년간 침묵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어느 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그녀에게 고백했고 그때 맞은 뺨은 아직도 내 마음에 쓰라린 상처로 남아있다. 저는 숨이 가빠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짝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큰아버님은 고백을 했고 어쩌면 시어머니께 상처가 될 만한 행동까지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머님이 병으로 돌아가신 것이 사실의 전부가 아닐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머리가 어지럽고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가짜 녹음 파일과 몰래 찍은 사진들을 만든 사람이 바로 동진 큰아버님일지도 모릅니다. 뒤틀리고 금지된 사랑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시아버님은 아마 모든 것을 알고 계셨지만 침묵을 선택하신 걸 겁니다. 가족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혹은 모든 것이 드러나면 이 위태로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워서 저는 일기장을 이름 없는 고통의 증거처럼 가슴에 품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계속 침묵할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제 아이와 남편, 그리고 제 자신을 지켜야 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늦어지기 전에, 그리고 제 예상대로 3일 후 동진 큰아버님이 기이한 이유를 대며 이 집에 갑자기 돌아왔습니다. 재수 씨 영정의 인사나 좀 하러 왔다. 보고 싶어서. 그때 저는 문 뒤에 서서 피할 수 없는 대면을 위해 주먹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틈으로 동진 큰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을 똑똑히 들었습니다. 재수 씨 영정의 인사나 좀 하러 왔다. 보고 싶어서. 그 말은 평범한 시아주버님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고인에게 향을 올리러 온 사람의 목소리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눈먼 감정, 억눌린 분노, 그리고 깊은 한을 품은 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 계셨습니다. 놀라신 건지 아니면 마음속에 파도가 일고 있었던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마침내 아버님께서 문을 열고 한쪽으로 비켜서시며 탁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들어오게. 하지만 너무 오래 있지는 말게. 벌써 2년 가까이 지났으니 동진 큰아버님은 들어오시면서 저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혈연이 아니라는 이유로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던 그 며느리를 말입니다. 큰아버님의 손에는 향한 묶음과 이상하게도 낡은 천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작은 움직임 하나하나를 관찰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지만 눈빛은 날카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조문객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것을 되찾거나 빼앗으려는 자의 눈빛 같았습니다. 큰아버님은 영정 앞으로 다가가 향을 피우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리셨습니다. 무슨 말인지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의 영정 사진을 쓸어내리는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감동 때문일까요? 아니면 죄책감 때문일까요?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큰아버님은 시아버님을 돌아보셨습니다.
이 사람 물건 좀 두고 가겠네. 예전에 내가 맡아뒀던 건데 이제 돌려주러 왔어. 저는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이 사람 물건이라니요. 왜 큰아버님이 시어머니의 개인 물품을 보관하고 계셨던 걸까요? 시아버님은 더 묻지 않으시고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신 후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그 천 가방을 보며 참지 못하고 물었습니다. 큰아버님, 그 안에는 뭐가 들었어요? 큰아버님은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시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그 무뚝뚝한 얼굴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미소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남긴 물건이다. 넌 왜 궁금해하지? 저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주머니 속 휴대폰을 더듬어 몰래 녹음 버튼을 눌렀습니다. 오늘 무언가 일이 벌어질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큰아버님은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여셨습니다. 낡은 손수건 몇 장, 빛바랜 회색 스웨터, 그리고 창고에서 찾았던 것과 똑같은 가죽 표지의 수첩이 보였습니다. 큰아버님은 그것을 보물처럼 두 손으로 들어 가슴에 꼭 껴안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내가 좀 더 용감했더라면 모든 것이 달라졌을 텐데.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을 거라는 말씀이세요? 큰아버님은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민서, 너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구나. 저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큰아버님은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일기장과 녹음 파일, 그리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진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전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마음이 편치 않을 뿐이에요. 어머님은 눈을 감지 못하고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그림자처럼 살고 계세요. 만약 아직 하지 못한 말씀이 있다면 제발 해주시길 바라요. 큰아버님은 비웃으셨습니다. 말에서 온 가족에게 저주라도 받으라고? 그게 쉬운 줄 아나? 내가 잊고 싶지 않았을 것 같아. 하지만 그 사람은 죽었고 나는 평생을 시달리며 살고 있다. 그리고 그 사람도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성녀는 아니었어. 민서야. 저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 건 맞아. 하지만 선을 넘은 적은 없어. 난 그저 그 사람에게 속했던 것들을 간직했을 뿐이야. 그리워하고 녹음하고 일기를 썼지. 하지만 그 사람은 끝까지 날 피하다가 죽을 때조차 모든 죄를 안고 가버렸어. 저는 멍해졌습니다. 죄라니요? 동진 큰아버님이 테이블을 세게 내리치셨습니다. 네가 그 사람이 제 남편을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하나? 아니, 내 시아버지에 대한 감정은 껍데기일 뿐이었어. 그 사람이 처음으로 연설을 썼던 사람은 바로 나였다고. 하지만 난 감히 그걸 간직하지 못했고 그녀 스스로 선택하게 뒀지. 그리고 그녀는 내 동생을 선택했어. 난 받아들였고 수십 년 동안 내 청춘을 묻어버린 채 침묵했어. 그런데 죽기 직전에 그녀가 날 찾아왔어. 그녀는 울면서 후회한다고 말했어. 방 안의 공기가 끈적하게 굳어버렸고 아무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큰아버님은 핏발선 눈으로 일어서셨습니다. 이제 너도 알았겠지.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 난 더 이상 상관 안 해.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지는 마. 너 자신도 감당하지 못할 테니. 저는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잃은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진실은 범죄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순수하지도 않았습니다. 짓밟힌 감정, 젊은 날의 실수, 배신, 혹은 갈등. 저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 시아버지를 어떻게 마주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수년간 침묵해온 그 남자는 사실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목격했지만 가정을 온전한 모습으로 지키기 위해 눈을 감아버렸던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의 영정사진 앞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향을 피우고 멀리 있는 사람에게 말하듯 속삭였습니다. 어머님,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계시다면 제게 단 한 가지만 알려주세요. 제가 침묵해야 할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말해야 할까요? 마치 차가운 바람이 스쳐 지나간 듯 촛불이 갑자기 훅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꿈을 꾸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침대 옆에 서서 슬픔이 가득한 눈으로 시아버지의 방 쪽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심장을 가볍게 움켜쥔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말로써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모든 것을 밝혀내기로. 저는 녹음기를 다시 켤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시아버지의 방 안에 직접 놓을 것입니다. 그 남자가 감내해 온 것들 외에 또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저는 깊이 생각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목격한 것들은 단순히 기억이나 아쉬움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깊이 묻혀있던 비밀에 흩어진 조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조각들을 맞추지 못한다면 이 집에 사는 며느리인 저 자신이 다음으로 출구 없는 깊은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이 의심하지 않도록 일찍 피곤한 척했습니다. 아이를 재운 후 저는 충전해둔 작은 녹음기를 수건에 감싸 시아버지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방문은 살짝 열려 있었고 노란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가볍게 노크했습니다. 아버님,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시아버님은 약간 놀라신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여전히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 띈 것은 시어머니의 결혼사진 액자가 새 것으로 바뀌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반짝이는 새 액자. 최근에 닦거나 교체하신 것 같았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요즘 피곤해 보이시고 밤에도 잘 못 주무시는 것 같아서요. 건강이 걱정돼서요. 아버님은 저를 보시더니 순간 움찔하시다가 이내 시선을 떨구셨습니다. 괜찮다. 아마 늙어서 밤에 헛된 꿈을 많이 꿔서 그런가 보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몰래 수건을 침대 머리맡 선반에 올려놓았습니다. 소리가 가장 잘 녹음될 만한 곳이었습니다. 수건 안에는 녹음기가 들어있었고 소리가 감지되면 자동으로 녹음되도록 설정해 두었습니다. 저는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푹 주무세요. 저는 방으로 돌아갈게요. 문으로 향하는데 아버님께서 갑자기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서야, 만약 네가 나에 대해 실망할 만한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다면 날 미워하겠느냐? 저는 그 자리에 멈춰섰습니다. 아버님의 질문에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고 조용히 돌아서서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저는 아버님을 미워하지 않을 거예요. 다만 너무 오랫동안 저에게 숨기신 것에 대해 아버님께서 스스로를 미워하실까봐 두려울 뿐이에요. 저는 더 이상 쳐다보지 못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대답은 아버님뿐만 아니라 진실과 평온의 경계에 서 있는 제 자신을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께서 이른 산책을 나가신 틈을 타 저는 몰래 방에 들어가 녹음기를 회수했습니다. 밤새 녹음된 파일을 여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가벼운 소음, 침대 소리, 발소리가 들리더니 곧이어 아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평소의 목소리가 아닌 감정이 가득 담긴 속삭임이었습니다. 화영, 거기 있소. 오늘 민서가 날 보는 눈빛이 마치 모든 걸 아는 것 같았소. 이제 난 어찌해야 하겠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또다시 한밤중의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전 녹음 파일처럼 편집된 여성의 목소리는 없었고 오직 아버님의 목소리와 소름 끼치는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아버님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그 해에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내가 당신을 지켜줄 만큼 강하지 못했어. 당신이 혼자서 동진 그놈을 상대하게 만들었지. 난 평생 그 일을 후회하며 살 거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아버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형님의 잘못된 감정도, 시어머니께서 위협받고 상처받았던 사실까지도. 하지만 아버님은 말하지 않고 고발하지 않고 묵묵히 견뎌내셨던 겁니다.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민서는 속이 깊은 아이다. 당신을 닮아 손해를 보더라도 참고 인내하지. 그 애가 너무 조용해서 가끔은 당신과 같은 길을 걸을까봐 두렵다. 저는 목이 메었습니다. 그 말씀이 비수처럼 가슴에 꽂혔습니다. 동진 그놈이 돌아왔어. 난 그놈이 단순히 성묘하러 온 게 아니란 걸 알아. 과거를 들쑤시고 싶어 하지. 하지만 만약 그놈이 내 자식과 손주를 건드린다면 맹세컨대 이번에는 참지 않을 것이다. 저는 파일을 계속 넘겼습니다. 거의 끝부분에서 아버님의 목소리가 이상하게 변했습니다. 단호하고 차가워진 목소리였습니다. 만약 네가 이걸 듣고 있다면 동진, 이제 그만둬라. 네가 오래전 내 방에 녹음기를 설치했던 것도 알고 화영이를 따라다녔던 것도 안다. 하지만 이제 민서와 내 손주를 건드린다면 난 모든 것을 터뜨릴 것이다. 네가 내 형이라 할지라도. 녹음은 긴 침묵 속에서 끝났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기기를 껐습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바람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미치신 게 아니었습니다. 아버님은 완전히 제정신이었고 자신이 친형이었던 자에게 수년간 감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오후 동진 큰아버님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시어머니의 낡은 책들을 돌려주러 왔다며 종이 상자를 들고 왔습니다. 저는 시아버님을 혼자 두지 않았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모든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큰아버님이 상자를 테이블에 내려놓고 아버님을 돌아보셨습니다. 이제 모든 걸 확실히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군. 더는 숨기지 않겠네. 시아버님은 여전히 침착하게 차를 따르셨습니다. 듣고 있네. 큰아버님은 의자에 등을 기대셨습니다. 오래전 나는 화영이를 사랑했지만 화영이가 자네를 선택한 걸 알았지. 그래서 물러났어. 하지만 그녀가 죽기 전 마지막 밤 나에게 전화를 했어. 울면서 자네가 자기를 믿어주지 않는다고 했어. 그 종이 한 장 때문에 자기를 오해하고 원망한다고. 저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무슨 종이요? 큰아버님은 저를 보며 살짝 비웃으셨습니다. 화영이가 젊었을 때 나에게 썼던 편지 한 통, 별 내용은 아니었어. 하지만 자네가 그걸 읽고는 일주일 내내 침묵했지. 한마디 말도 질문도 없이. 화영이는 상처받고 우울해했어. 나는 만약 그때 자네가 그녀를 용서했다면 화영이가 그렇게 빨리 삶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 시아버님은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찻잔을 보시는 눈빛이 아득했습니다.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동진 큰아버님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도 불쌍한 놈이야. 조용히 사랑했고 남몰래 잘못했으며 다른 남자를 선택한 여자의 뒷모습만 보며 살았으니까. 저는 일어서서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버님은 틀리셨어요. 감정에는 죄가 없지만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하고 몰래 녹음해서 함정을 파는 것은 잘못이고 죄예요. 그리고 만약 더 이상한 짓을 하신다면 제가 어머님을 대신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큰아버님은 저를 뚫어지라 쳐다보시더니 잠시 후 작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사람과 똑같군. 눈빛, 목소리, 그 당돌함까지. 네가 이 집 며느리인 건 맞구나. 큰아버님은 떠나셨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망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밤 저는 집 문 앞에 놓인 익명의 편지 한 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편지에는 휘갈겨 쓴 단 한 줄의 글씨만 있었습니다.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다음 희생자가 되지 마라. 저는 익명의 편지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등 뒤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휘갈겨 쓴 글씨,
이름도 없이 보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필체에는 분노와 협박이 가득했습니다. 단 한 줄, 네가 모든 것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다. 다음 희생자가 되지 마라. 저는 편지를 꽉 쥐었습니다. 마음이 불타는 듯 했습니다. 누가 썼을까요? 동진, 큰아버님, 아니면 다른 사람, 혹은 시아버님, 아니,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이런 짓을 하실 리가 없었습니다. 아버님은 충분히 고통받으셨고, 오히려 동진 큰아버님이 저를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위협까지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아니라면 누구일까요? 이 집에는 저와 남편, 시아버지, 그리고 아이 외에 누가 드나들며 문 앞에 편지를 놓을 수 있을까요? 저는 보안 카메라를 확인했지만 놀랍게도 그날 밤 카메라는 정확히 3분 동안 신호가 끊겨 있었습니다. 새벽 2시 27분부터 2시 30분까지 영상이 다시 돌아왔을 때 문은 닫혀 있었지만 편지는 현관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이 사람은 이 집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카메라가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무력화하는지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단순하고 걱정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면 믿지 않거나 더 큰 혼란에 빠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조용히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 증거로 남기고 원본은 아무도 찾지 못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속옷,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더 많은 것을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동진 큰아버님이 들르실 때마다 항상 가까이에 서 있었고 시아버님께서 저녁에 외출하실 때마다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웃들까지 관찰했습니다. 누가 밤에 우리 집에 드나들 수 있는지, 누가 그렇게 대담하게 협박 편지를 남길 수 있는지. 3일 후, 조용한 어느 오후, 제가 아이를 재우고 있을 때 시아버님께서 갑자기 방문을 두드리셨습니다. 민서야, 들어가도 되겠느냐? 저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님의 눈빛은 평소처럼 침착했지만 이번에는 약간의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여 아버님께서 들어오시도록 문을 열어드렸습니다. 아버님은 의자에 앉아 깊이 잠든 제 아이를 보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편지를 받았다고 들었다. 저는 깜짝 놀라 목이 메었습니다. 아버님, 누구에게 들으셨어요? 아버님은 대답 대신 저를 깊이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 앞에서 저는 거짓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누가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동진 큰아버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아버님은 한참 동안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물으셨습니다. 그 편지 아직 가지고 있느냐? 저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원본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진도 찍어뒀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잘했다. 가지고 있거라. 누구에게도 섣불리 주지 마라. 그게 열쇠가 될 수도 있으니. 저는 놀랐습니다. 무슨 열쇠요? 아버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시고 일어서서 제 아이에게 다가가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으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낮지만 납처럼 무거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이야기를 해야겠다. 수년간 내가 숨겨왔던 이야기다. 누구를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만약 말하면 누군가는 그 진실을 감당하지 못하고 살아가지 못할까봐 두려워서였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오래전 내 어미가 살아있을 때 나는 그녀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한 적이 있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바람, 이어, 그래, 동진 그놈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 그 남자는 우리 집 뒤뜰에 새들어 살며 일을 도와주던 사람이었다. 그들은 이상할 정도로 친했다. 내가 몇 번이나 그들이 구석에서 이야기하는 것을 봤지만 내가 다가가면 흩어지곤 했지.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을 감시했던 건 동진 큰아버님이잖아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게 바로 꼬인 부분이다. 동지는 짝사랑하며 몰래 따라다니다가 내 어미가 그 남자와 수상한 관계라는 걸 발견한 게지. 그리고 그가 내 어미가 그 남자에게 썼던 감사 편지를 나에게 가져왔다. 그래서 아버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침묵했지. 하지만 그때부터 내 어미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내가 더 이상 자기를 믿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고, 혹은 그 남자에게 배신당했을 수도 있다. 저는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예요? 아버님은 저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연민과 고통이 뒤섞인 눈빛이었습니다. 내 남편의 아버지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이 제 남편의 아버지시잖아요. 아니다. 아버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나는 서류상의 아버지일 뿐이다. 나는 그 아이를 갓난아기 때부터 키웠고 그 남자가 친아버지다.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를 붙잡아야 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럼 제 남편, 준호 씨는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아기 때부터 키웠다. 오직 내 어미와 나, 그리고 동진만이 이 사실을 안다. 준호에게는 아무도 말한 적이 없다. 저는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제 남편은 30여 년을 자신의 진짜 정체도 모른 채 살아왔고 아내인 저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는 해서는 안 될 사람을 사랑한 죄책감과 괴로움 속에서 평생을 사셨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아버님, 그럼 그 익명의 편지는 그 사람에게서 온 걸 수도 있겠네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는 내 어미가 죽기 전에 한 번 돌아온 적이 있다. 두 사람은 크게 다퉜지. 그때가 내가 내 어미가 그렇게 많이 우는 것을 본 마지막이었다. 그 후로 그녀는 침묵했고 병세는 날로 악화되었다. 의사는 심리적인 영향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했지.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버님, 그럼 지금 그 사람은 어디에 있어요? 모른다. 몇 년째 종적을 감췄다. 하지만 만약 그가 돌아왔다면, 만약 그가 너에게 무언가를 경고하려 한다면, 그건 아마 준호 때문일 것이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준호 씨가 감시당하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감시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종당하고 있을 수도 있다. 몇 주 전 기억나느냐? 그 녀석이 회의 핑계를 대고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지. 한 번은 내가 그 녀석이 뒷골목에서 낯선 사람과 이야기하는 것을 봤다. 그 사람이 그놈과 닮았더군. 저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시어머니의 옛 연인, 남편의 친아버지로 의심되는 남자, 제 시어머니의 인생에서 사라진 줄 알았던 그 남자가 이제 돌아와서 이번에는 예정을 되찾으려는 게 아니라 어떤 음모를 계속하기 위해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시아버님께서 방금 털어놓으신 사실들은 제가 다음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제 남편, 수년간 제 곁을 지켜온 준호가 아버님의 친아들이 아닐 수도 있고 시어머니를 나락으로 밀어넣었던 그 남자가 이제 조용히 돌아와 준호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사실.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제 주변의 모든 세계가 빙글빙글 돌며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저는 목이 메어 간신히 불렀습니다. 만약 아버님 말씀이 맞다면 그 남자는 왜 돌아온 걸까요? 준호 씨에게 대체 뭘 하려는 걸까요? 시아버님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앙상한 두 손을 꽉 쥐시자 목소리가 쉬어 있었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다. 하지만 아직까지 내가 준호에게 차마 말하지 못한 것이 하나 있다. 그 남자의 진짜 이름은 강태수다. 그는 사기 및 재산 갈취 혐의로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다. 내 어미는 젊고 순진해서 그놈에게 속아 넘어갔지. 진실을 알았을 때 그녀는 끝내고 싶어 했지만 그놈이 놓아주지 않았다. 그래서 내 어미가 나에게 도움을 청했던 거다. 내가 준호를 아들로 받아들여 그녀의 명예를 지켜주기로 한 계지.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전에 없던 애틋함이 밀려왔습니다. 온화하고 말수가 적으며 항상 가족들의 끼니와 잠자리를 챙기시던 시어머니. 사실은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누구에게도 말 못할 고통을 안고 사셨던 겁니다. 아버님, 그럼 준호 씨는 아무것도 모르나요? 한 번도 말한 적 없고 말할 생각도 없었다. 내 마음속에서 준호는 여전히 내 아들이니까 갓난아기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하지만 지금 누군가 그 녀석에게 접근하고 있다는 의심이 든다면 더 이상 비밀로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저는 고개를 들어 아버님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럼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아버님? 준호 씨가 이용당할까봐 두려워요. 그 사람이 준호 씨를 변하게 할까봐 무서워요. 요즘 들어 이미 많이 이상해졌어요. 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민서야, 이제부터 내 남편의 행동 하나하나를 유심히 지켜보거라. 누구와 연락하는지, 낯선 사람을 만나는지, 그리고 절대 내가 감시하고 있다는 걸 들켜서는 안 된다. 확실한 증거를 잡은 후에 마주해야 한다. 저는 결심에 찬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에는 저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은 이 가족의 핏줄인 제 어린 아들을 위해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준호 옆에 누워 잠든 척 눈을 감았지만 마음은 불타는 듯 했습니다. 11시가 거의 다 되었을 때 남편이 몸을 뒤척이더니 조용히 일어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실눈을 뜨고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불도 켜지 않고 더듬거리며 휴대폰과 외투를 챙겨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방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벌떡 일어나 창가로 달려갔습니다. 커튼을 젖히자 남편이 집 뒤쪽 뒷길로 통하는 작은 골목으로 빠르게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휴대폰을 챙기고 외투를 걸친 뒤 아이를 안고 시아버님께 맡겼습니다. 아이가 열이 나서 약을 사러 가야 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시아버님은 저를 보시더니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눈빛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조심하거라. 저는 앞문으로 나와 집 뒤편의 작은 골목으로 돌아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자 조용한 대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전봇대 뒤에 숨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 사람이 눈치챈 것 같아요. 준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서가 그렇게 세세하게 신경 쓸 줄은 몰랐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남자의 낮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상관없다. 자기가 이기고 있다고 생각하게도 내 계획대로만 하면 그 후에는 그 여자도 더 이상 입을 열 수 없을 거다. 저는 죽은 듯이 서 있었습니다. 준호가 누군가와 결탁하여 어떤 계획을 꾸미고 있고 그 대상이 바로 저였습니다.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저 남자는 강태수, 제 남편의 친아버지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준호를 조종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약간 망설였습니다. 만약 민서가 어머니 일까지 알게 되면 어떡하죠? 절대로 저를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용서가 뭐가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내 아들이라는 거고 넌 모든 것을 알 권리가 있다는 거지. 그리고 네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되찾을 권리도 있어. 이 집을 포함해서. 저는 비명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세상에, 준호. 그는 정말로 변해버렸습니다. 저는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심장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가족의 일원이라고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작은 졸에 불과한 거대한 체스판 위에 서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아이를 꼭 껴안았습니다.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앉아 마치 좋지 않은 소식이 있을 것을 예감한 듯 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는 아버님을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들었어요. 그들이 이 집을 차지하려고 해요. 그리고 준호 씨는 그들 편에 섰어요. 시아버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저 두 손을 꽉 쥐어 손톱이 살갗을 파고들 정도였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은 눈을 뜨셨습니다.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이상할 정도로 단호했습니다. 알겠다. 그들이 싸움을 원한다면 마지막 한 판을 벌여주지. 하지만 민서야, 너는 강해야 한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은 결코 쉽지 않을 테니. 저는 불타는 듯한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버님. 이제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요. 그리고 그날부터 저는 며느리로서, 엄마로서, 그리고 진실이 다시 한번 묻히는 것을 용납할 수 없는 한 여성으로서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이후 저는 더 이상 순진하고 완벽한 가정에 대한 환상 속에 사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저 자신뿐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남편의 어머니 인생을 망가뜨린 자에게 조종당하며 등을 돌린 남편에게 더는 기댈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몇 년은 더 늙으신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말이 없으셨고 거의 시어머니의 영정 앞에서만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님께서 괴로워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신 아내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평생을 인내해 오셨습니다. 이제는 자신이 키운 아들이 원수의 손에 놀아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제가 아이에게 이유식을 먹이고 있을 때 아버님께서 저를 방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서야, 이걸 보여주고 싶구나. 아버님은 제단 아래 맨 밑 서랍을 여셨습니다. 안에는 세월의 바랜 비닐에 쌓인 낡은 서류 뭉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그것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한 장씩 넘기셨습니다. 이건 내 시어머니의 유언장이다. 공증을 받지 않은 자필 유언장이지만 내 어미의 지장과 증인이 있다. 저는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유언장이요? 어머님께서 유언장을 쓰셨어요? 그래.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더는 가망이 없다고 느끼셨을 때 나와 담당 의사를 부르셨다.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것이 있다고 하셨지. 재산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저는 집중해서 읽었습니다. 시어머니의 글씨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한 줄 한 줄이 제 심장을 베는 것 같았습니다. 나, 이화영은 정신이 온전할 때 이 글을 쓴다. 나는 현재 아들 김준호가 내 남편의 친아들이 아님을 확인한다. 내 남편 김영철 씨가 아닌 1987년 우리 집에 새들어 살던 강태수라는 남자가 준호의 친아버지다. 저는 차가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또 그 이름, 강태수. 시어머니의 인생에 혼란을 가져왔고 이제는 준호를 어두운 계획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돌아온 그 남자.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강태수를 사랑한 적이 없다. 나는 속았다. 내가 임신한 것을 알자 그는 떠났다. 나는 부끄러웠고 모든 것을 숨기고 싶었다. 다행히 내 남편, 내 인생에서 가장 선량한 그 남자가 아이를 친아들처럼 받아주었다. 나는 그 희생에 걸맞지 않다는 것을 알지만 내 아들이 나중에 나쁜 놈에게 이용당하게 둘 수는 없다. 만약 언젠가 강태수가 돌아온다면 이 유언장을 보관하는 사람은 부디 이것을 세상에 공개하여 우리 가족을 지켜주길 바란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눈이 따가웠습니다. 그 조용하던 시어머니는 사실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준비하고 필요한 날을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아버님, 증인은 누구예요? 저는 목이 메어 물었습니다. 박인수 원장님이다. 내 어미를 치료해 주셨던 분이지.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저쪽 동네에 아직 살아계신다. 이제 그분을 다시 모셔와야 할 때가 된 것 같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머릿속에 명확한 계획이 그려졌습니다. 그날 밤부터
저는 매일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이상한 행동, 몰래 보내는 문자, 이유 없이 외출하는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남편의 차에 몰래 위치 추적 장치를 설치했습니다. 언젠가 말없이 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그리고 제가 바라지 않던 그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준호가 이상한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차 안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커튼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으로 한참 문자를 보내더니 의자에 등을 기대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치 아주 큰 결심을 하는 사람처럼. 그날 밤 그는 갑자기 뒤에서 저를 껴안으며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민서야,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날 원망하지 마. 저는 깜짝 놀라 무슨 일이냐고 물으려 했지만 그는 저를 꽉 안았습니다. 사랑의 포옹이 아니었습니다. 압박감과 후회가 뒤섞인 포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말을 이었습니다. 인생이란 게 가끔은 원하는 걸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할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더라.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우리 사이의 얇은 막을 깨뜨릴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찍 일어났습니다. 준호는 갑자기 3일간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문 밖까지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골목을 벗어나자마자 저는 즉시 휴대폰을 열어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그리고 화면에 뜬 위치는 저를 그 자리에서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도시 서쪽 공단 끝에 있는 허름한 여인숙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어떤 회사도 어떤 출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남편을, 그의 어머니를 버렸던 남자의 소나기로 끌어당기는 어두운 길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님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택시를 잡아 위치를 따라갔습니다. 저는 골목 입구에 서서 조용히 관찰했습니다. 거의 1시간 후 저는 준호가 키가 크고 마른 회색 재킷을 입은 남자와 함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뒷모습만 보였지만 그가 바로 강태수, 제 남편의 친아버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50m 떨어진 작은 카페로 걸어갔습니다. 저는 길 건너편 카페에 숨어 앉아 신문을 읽는 척했지만 귀는 팽팽한 활시위처럼 곤두서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두 사람이 오랫동안 이야기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준호는 여러 번 고개를 끄덕였고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다른 남자는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얇은 서류철을 가리켰습니다. 준호가 그것을 받아 열어보았습니다. 안의 내용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결정할 무언가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나갈 때 저는 조용히 모든 순간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 모든 사진을 인화하고 날짜와 시간, 장소를 명확히 기록했습니다. 모든 것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마주할 시간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3일 후 준호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시아버님은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은 아무 말씀 없이 그에게 서류철 하나를 건네셨습니다. 시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었습니다. 준호가 그것을 열어보자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나와 그의 앞에 사진 뭉치를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해요. 이런 짓을 해서. 하지만 내 아들이 거짓으로 가득 찬 가정에서 자라게 할 수는 없었어요. 준호는 저와 평생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고 눈은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께서 일어서시며 침착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이 집에 더 이상 미련이 없다면 가도 좋다. 하지만 가기 전에 네가 따르고 있는 그 남자가 과연 너를 단 하루라도 키워준 적이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거라. 준호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양 관자놀이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저는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강태수 씨가 서 있었습니다. 제가 철문을 열자 그곳에 서 있던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교활하고 능글맞은 표정은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가 바로 강태수, 시어머니가 임신했을 때 그녀를 버렸던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풍처럼 돌아와 우리 가족 전체를 어두운 계략으로 뒤덮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당장이라도 그의 면전에 문을 쾅 닫아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눌렀습니다. 누구시죠? 제가 차갑게 물었습니다. 그는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내 아들을 찾으러 왔소. 김준호. 저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 집에는 김영철 아버님의 아들만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인 준호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는 화를 내지 않고 그저 옅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오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팔을 뻗어 막았습니다. 여기는 사유지입니다. 초대장이나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오실 수 없습니다. 나가주시죠. 그때 시아버님께서 문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아버님은 그 남자를 똑바로 쳐다보셨습니다. 분노도 비웃음도 아닌 조용하지만 잔인할 정도의 경멸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수, 네가 감히 아직도 여기에 얼굴을 들이밀다니. 강태수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만나러 오는데 당신 허락이라도 받아야 하나? 시아버님은 바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님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다가와 제 앞에 굳건한 벽처럼 서셨습니다. 나는 30년 넘게 화영이를 위해, 준호를 위해, 그리고 이 집안의 명예를 위해 침묵했다. 하지만 이제 네가 그 아이를 꿰어내 집을 빼앗으려 하고 아내와 자식에게 등을 돌리게 만든다면 나도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당신이 감히 그 아이를 그 아이라고 부를 자격이 있어. 강태수가 소리쳤습니다. 그 녀석은 내 아들이야. 나에겐 권리가 있어. 권리? 시아버님께서 비웃으셨습니다. 언제부터 내게 그런 권리가 있었지. 다른 여자에게 가기 위해 그 아이의 엄마를 버렸을 때부터, 내가 그 아이를 키우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음마를 가르칠 때부터 내게 그 아이는 흥정거리로 내놓을 상품일 뿐이지. 안 그런가? 그때 준호가 집안에서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강태수를 보더니 갈등에 찬 눈빛으로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뒤에 서서 마음 아파하고 실망한 표정의 아내를 말입니다. 아버지, 준호가 작게 불렀습니다. 누구를 부르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들아, 강태수가 다가와 준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빠랑 가자. 우리 새로 시작하는 거야. 네가 속하지도 않은 이 집에서 고개 숙이고 살 필요 없어. 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당신이 저 사람을 따라간다면 전 오늘 당장 이 집에서 나갈 거예요. 말리지는 않겠지만 제 아들이 자기 핏줄을 버린 사람의 말을 듣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게 두지는 않을 거예요. 준호는 움찔하며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습니다. 민서야, 무슨 말을 그렇게 해. 난 그냥 진실을 알고 싶었을 뿐이야. 그래서 이제 알았어요? 제가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알았다면 이제 선택해야죠. 이 가족 아니면 저 사람 둘 다 가질 수는 없어요. 준호는 시아버지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버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서 계셨습니다. 진정한 아버지처럼 단호한 눈빛으로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준호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그는 다시 강태수를 보았습니다. 한때 은인이라고 생각했고 몇 마디 달콤한 말과 명예를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에 설득당했던 그 남자를. 마침내 준호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목이 맨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강태수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렇게 선택하겠다고. 저 약해 빠진 늙은이랑 죽은 여자 때문에 다시 시작할 기회를 버리겠다고. 시아버님은 주먹을 꽉 쥐셨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 강태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당신에게 버림받았을 때
자살까지 생각하셨다는 거 아세요? 아시냐고요? 임신한 몸으로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친부모에게까지 외면당했을 때 유일하게 어머님 곁을 지켜준 사람이 누구였죠? 바로 저희 아버님이세요. 당신은요? 당신은 어디 있었죠? 안부 한번 물어본 적 있었나요? 강태수는 굳은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제 와서 준호 씨를 데려가서 그에게 비열한 수단으로 사는 법을 가르치겠다고요? 당신에게 명예가 필요 없는 건 알겠어요.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당신 같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준호가 일어나 저와 아버님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미안해. 내가 눈이 멀었었어. 제발 날 떠나지 마. 내가 잘못했어.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강태수는 우리를 잠시 보더니 비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하지만 기억해도 한번 선택했으면 후회하지 마라. 인생은 길고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 그리고 그는 한번 뒤돌아보지도 않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발소리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시아버님은 조용히 의자에 앉으셨습니다. 아버님의 눈은 어머님의 영정사진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곳의 촛불이 마치 어머님의 영혼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작게 속삭이셨습니다. 화영, 내가 당신과의 약속을 지켰소. 저는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가 정말로 마음을 돌렸는지 아직 믿기지 않았지만 그의 눈에 담긴 후회와 깨달음, 그리고 고통을 보며 그가 정말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가벼워지면서도 불안감이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강태수는 경고했습니다. 그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고 저는 가장 큰 파도가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강태수 씨가 떠난 후 집안은 기이할 정도로 고요해졌습니다. 더 이상 한밤중의 은밀한 대화도 남편과 그의 친부라고 주장하던 남자 사이에 애매한 말들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평온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무언가가 아주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불안감이 스멀스멀 커져갔고 저는 강태수 씨가 결코 포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가 떠나기 전에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인생은 길고 내가 아직 말하지 않은 것들이 많거든. 저는 집안에서 경계를 늦추지 않았습니다. 저는 몇몇 사각지대에 작은 카메라를 추가로 설치했습니다. 보안뿐만 아니라 시아버님과 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였습니다. 남편은 그 사건 이후 말이 없어졌습니다. 그는 종종 방 안에서 오랫동안 혼자 앉아 있었고 때로는 아들을 보며 마치 자신의 후회를 곱씹는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주일 후 제가 영정을 모신 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화면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가 떠 있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민서 씨 맞으시죠? 낮지만 날카로운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는 강태수 씨의 법적 아내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걸레를 쥔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놀라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 사람과 당신 가족 사이에 있었던 일을 전부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제가 전화한 건 경고를 하기 위해서예요.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무슨 경고죠? 그 사람이 모든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이전할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 중에는 당신 시어머니의 재산도 포함되어 있죠. 그가 오래전에 서류 사본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알고 계셨나요? 저는 온몸을 떨었습니다. 그걸 어디서 구했죠? 당신 시어머니께서 예전에 시댁에 계실 때 일부 서류를 두고 가셨어요. 강태수 씨가 그걸 손에 넣었고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공증까지 받아뒀죠. 그는 그걸 이용해서 준호 씨의 친부로서 합법적인 상속 재산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생각이에요. 법적으로 맞든 아니든 일단 소송이 시작되면 당신 가족은 더 이상 평온하지 못할 거예요. 저는 숨을 헐떡였습니다. 심장이 세차게 뛰었고 분노와 걱정 그리고 혐오감이 뒤섞였습니다. 왜 저를 도와주시는 거죠? 제 마음속에 의심이 피어올랐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여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거짓말쟁이와 사는 삶에 질렸거든요. 저도 한때는 당신 남편처럼 눈이 멀었었죠. 하지만 이제 정신 차렸어요. 동정심 때문에 당신을 돕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저 그 사람이 모든 것을 잃길 바랄 뿐이에요. 돈도, 사람도, 그리고 마지막 남은 명예까지도. 전화를 끊기 전 그 여자가 덧붙였습니다. 이기고 싶다면 원본 토지대장을 찾으세요. 사본이 아니라 원본 등기부 등본이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재단 밑바닥에 있는 상자를 열어보세요. 거기에 당신에게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저는 전화를 끊고 머리가 어지러운 채로 시아버님을 찾아 달려내려갔습니다. 아버님은 의자에 앉아 여느 때처럼 염주를 돌리고 계셨습니다. 아버님, 재단 밑에 상자 같은 게 있나요?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버님은 놀란 눈으로 저를 보셨습니다. 누구에게 들었느냐? 강태수 씨의 아내라는 분이요. 그분이 원본 등기 부등본을 찾지 못하면 강태수 씨가 사본을 이용해 재산 분할 소송을 걸 거라고 했어요. 시아버님은 미간을 찌푸리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은 일어나셔서 영정을 모신 방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뒤따랐습니다. 아버님은 무릎을 꿇고 재단 서랍 뒤편의 나무판을 떼어내셨습니다. 잠시 후 아버님은 세월의 먼지가 가득 쌓인 검은색 철제 상자를 꺼내셨습니다. 안에는 소유주가 이화영, 즉 시어머니의 이름으로 된 낡은 등기부등본이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원본이다. 아버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화영이가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 나에게 맡겼다. 언젠가 강태수가 돌아올까봐 두려워하며 깊숙이 숨겨뒀지.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서 방패를 주운 기분이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본을 가지고 있으니 그 사람은 아무것도 못하겠네요. 그렇죠, 아버님. 꼭 그렇지만은 않다. 아버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만약 그놈이 준호가 친아들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화영이의 유언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상속법에 따라 유산 분할을 요구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가 그놈이 준호를 방치했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그놈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저는 시어머니의 자필 유언장이 떠올랐습니다. 공증은 받지 않았지만 서명과 지장이 있었고 증인인 박인수 원장님이 계셨습니다. 그럼 박인수 원장님을 찾아야 해요. 제가 마치 깨달음을 얻은 듯 말했습니다. 나도 그 말을 하려던 참이었다. 바로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아버님과 함께 박인수 원장님이 은퇴 후 딸과 함께 살고 계신 옆 동네로 향했습니다. 거의 2시간이 걸려 도착한 곳은 대나무 숲 사이에 조용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박인수 원장님은 우리를 보시더니 순간 놀라셨습니다. 두 분 화영 씨 일로 오셨군요. 시아버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유언장을 내밀었습니다. 원장님은 그것을 받아드시더니 눈시울이 붉어지셨습니다. 똑똑히 기억합니다. 제가 바로 그분이 떨리는 손으로 이 글을 한 줄 한 줄 쓰실 때 증인으로 있었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남은 사람들이 서로를 오해하게 될까봐 두렵다고 하셨죠. 제가 그날의 대화를 녹음해 둔 것이 있습니다. 나중에 누군가 의심하면 제발 한마디만 도와달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시아버님은 감격에 벅차올랐습니다. 그럼 원장님, 그 녹음 파일 아직 가지고 계세요? 그럼요. 낡은 녹음기에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다행히 고장 나지 않았더군요. 그리고 그날 저녁 저희는
녹음 파일을 손에 들고 돌아왔습니다. 유 원장이 진짜이고 감정이 진짜이며 강태수 씨가 하려는 모든 것이 탐욕스러운 자의 서투른 연극에 불과하다는 것을 증명할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남편 준호는 그 녹음 파일을 듣고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녹음 파일 속에서 그의 어머니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널 죄 속에서 낳아서 미안하다. 하지만 널 가진 것을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어. 넌 내가 어리석었던 세월 속에서 얻은 유일한 선물이었단다. 무슨 일이 있어도 너는 올바르게 살아야 한다. 내 친아버지처럼은 되지 마라. 저는 그의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준호는 보고 이해했으며 더 이상 그 남자의 편에 설 이유가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녹음 파일을 유 원장 그리고 원본 등기부등본과 함께 잠가두셨습니다. 이제 강태수 내 놈이 무슨 수작을 부리는지 한번 보자꾸나. 그리고 예상대로 이틀 후 강태수 씨는 공식적으로 시어머니의 재산 일부를 분할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그는 몰랐습니다. 법정에서 그를 기다리는 것은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그의 아내도 있다는 사실을. 그날 아침 가정법원에서는 강태수 씨가 제기한 상속재산 분할 청구에 대한 첫 번째 조정기일이 열렸습니다. 소장의 원고는 제 남편 준호의 친부라고 자처하는 그 자신이었습니다. 저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남편, 시아버님과 함께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낡은 계단을 한 걸음 오를 때마다 수백 개의 바늘이 심장을 찌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도 참지도 않았습니다. 오늘이 모든 것을 끝내는 날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조정실에 들어서자마자 강태수 씨가 두꺼운 서류철을 손에 들고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의 옆에는 젊고 세련된 하지만 차가워 보이는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우리 가족을 통째로 삼켜버릴 듯한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았습니다. 남편 준호가 그의 앞으로 다가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실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저를 낳아주신 분이 아니라 저를 사람으로 키워주신 분의 편에 서기 위해 왔습니다. 강태수 씨는 순간 멈칫했지만 이내 비웃었습니다. 네가 고맙다고 하면 끝날 줄 알아? 나도 내 애비다. 내 어미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어. 난 모든 걸 되찾을 거다. 날 위해서가 아니라 공평함을 위해서. 시아버님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셨습니다. 제가 아버님의 어깨에 손을 얹고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저에게 맡겨주세요. 조정이 시작되자 판사님께서 원고 강태수 씨가고 이화영 씨가 남긴 유산을 분할해달라고 청구한 내용을 낭독하셨습니다. 유산에는 현재 시아버님과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집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서서 저희 가족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관련 자료와 고 이화영 씨가 남기신 유언장을 제출해도 되는지 허락을 구했습니다. 판사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지장이 찍힌 자필, 유언장, 증인인 박인수 원장님의 확인서가 첨부된 녹음 파일, 그리고 어머님이 돌아가신 후 시아버님께서 계속 보관해 오신 원본 등기부등본을 제출했습니다. 판사님께서 서류를 한 장씩 넘기시자 강태수 씨 측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자신의 서류를 황급히 뒤적였습니다. 아마도 전부 사본이었던 모양입니다.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또한 증인을 한 분 더 신청하고 싶습니다. 강태수 씨의 법적 아내이셨던 분입니다. 모두가 뒤를 돌아보자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바로 며칠 전 저에게 전화했던 그분이었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차림에 머리를 높이 묶고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소 한 점 없이 그녀는 곧장 들어와 혼인관계 증명서와 강태수 씨가 수년간 저지른 재정비리가 상세히 기록된 서류철을 제출했습니다. 20년 전 사기 혐의로 피소되었던 사건 기록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증언하겠습니다. 강태수 씨는 여러 사람의 재산을 갈취할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이제는 친부라는 명분을 이용해 이득을 취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 아이를 양육하거나 법적인 서류에 자식으로 인정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조정실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판사님께서 강태수 씨를 보셨습니다. 반박할 내용이 있습니까? 그는 손을 떨며 입을 굳게 다물고 마치 탈출구를 찾듯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렸습니다. 저는 제 권리를 명확히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서류를 위조해서요? 판사님께서 날카롭게 추궁하시자 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은 강태수 씨의 청구를 기각하고 재산 갈취를 목적으로 허위 자료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의 사건을 이첩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저희는 눈부신 햇살 속에서 법원을 나섰습니다. 마음은 구름처럼 가벼웠습니다. 시아버님은 법원 문 앞에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염주를 돌리며 속삭이셨습니다. 화영, 마침내 당신도 편히 쉴 수 있게 되었소. 저는 준호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처음으로 그는 예전처럼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그리고 날 버리지 않아줘서 고마워.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눈빛만으로도 저의 작은 가족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온 가족이 소박한 저녁상에 둘러앉았습니다. 아이는 얌전히 잠들어 있었고 시아버님은 손주를 보며 미소 지으셨으며 준호는 일어나 제게 국을 떠주었습니다. 작은 행동이었지만 지금 저에게는 의미 있는 속죄의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일어나 아버님께 물을 따라드렸습니다. 아버님, 이제부터 우리 정말 평온하게 살아요. 서로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켜요. 아버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시며 쉬어버린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고맙다. 민서야, 너는 그냥 며느리가 아니다. 이 집안이 받은 복이다.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더 이상 어떤 걱정도 섞이지 않은 웃음이었습니다. 어쩌면 과거는 언제나 되돌아오는 법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서로를 지키고 이해하는 사람들만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란 깨진 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제때에 다시 붙일 줄 아는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혈연이 정보다 중요한지, 사람의 마음이 불분명할 때 과연 가족은 평온을 지킬 수 있는지. 하지만 분명한 것은 굳건한 신념과 현명함, 그리고 진실한 사랑이야말로 가정을 지키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채널 구독과 함께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감상이나 직접 겪으셨던 이야기를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함께 듣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이야기 채널은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